어떤 모든 장애도 우리 러시아에겐 소용없도다. 성녀의 근원은 용기여라. 바그라지온이 우리에게 있으니 천만의 적도 발밑에 굴복하리. 합창이 끝나자마자 그것에 이어 새로운 축배가 계속되고 그때마다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점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잔이 깨어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소리 높이 외쳤다. 베클레시오프, 나르이시킨, 우바로프, 돌고르코프, 아프락신, 발루예프의 건강을 위해서, 간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장의 건강을 위해서, 클럽 회원 모두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빈 모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애의 발기인인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올렸다. 이 축배 때 백작은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가리더니 마침내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4. 피에르는 둘로호프와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기갈이 난 듯 많이 먹고 많이 마셨다. 그러나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날 그 어떤 큰 변동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말이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멀거니 눈을 한 군데에 못 받고 완전히 넋이 나간 듯한 얼굴빛을 하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물하게 흐려 있었다. 그는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엇인가 해결지어지지 않는 괴로운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미해결의 문제란 돌로호프가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모스크바에서 공작영예로부터 암시를 받았다는 것과 오늘 아침에 받은 익명의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모든 익명의 편지에 특유한 비열한 조롱하는 말투로 너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가? 내 아내와 돌로호프의 관계는 다만 너 혼자만이 모르고 있다고 씌어 있었다. 피에르는 공작 영예의 비꼬는 말도 익명의 편지도 절대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 앞에 앉아있는 돌로호프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서웠다. 문득 시선이 돌로호프의 아름다운 오만한 눈과 마주칠 때마다 무엇인가 무섭고 추악한 것이 마음속에서 치받쳐 오르는 느낌이 들어 그는 얼른 얼굴을 돌렸다. 자기 아내의 과거며 아내와 돌로호프의 관계를 문득 생각해내다가는 익명의 편지에 씌어있는 것은 사실인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자기 아내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사실처럼 생각되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피에르는 명백히 느꼈다. 피에르는 전쟁 뒤에 오는 모든 것, 명예도 관위도 회복한 돌로호프가 빼째로 부르고로 돌아와서 그를 찾아왔을 때의 일을 어느덧 상기하고 있었다. 피에르와의 유흥으로 지새던 시절의 우위를 이용해서 돌로호프가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피에르는 그를 유숙시키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피에르는 또 아내 엘렌이 미소를 띠면서 돌로호프를 자기들 집에서 기거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던 것과 또 돌로호프가 빈정거리는 듯한 어조로 아내의 미모를 그에게 칭찬하던 일과 그때부터 모스크바로 올 때까지
한순간도 그들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일들을 상기했다. 그렇다. 저 사내는 정말 미남자야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나는 저 사내의 성미를 잘 알고 있다. 저 사내는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 유달리 유쾌한 모양이다. 말하자면 내가 저 사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저 사내를 뒷바라지 해주고 저 사내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저 사내의 배신 행위에 얼마나 통쾌한 맛을 더하는지 모른다. 만약 그 편지가 사실이라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 믿을 권리도 없으니와 믿을 수도 없다. 그는 돌로호프가 잔인한 마음이 되었을 때의 표정을 생각해냈다. 그가 경관을 곰 등에다 묶어서 물로 들어가게 했을 때, 아무런 원인도 없이 사람에게 결투를 청했을 때, 혹은 마차의 말을 권총으로 쏘아 죽였을 때 보이는 것과 똑같은 표정이 피에르를 바라보는 돌로호프의 얼굴에 자주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렇다. 저 사내는 결투를 좋아하지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저놈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놈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로 알고 그것이 유쾌한 것이다. 그래서 나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또 사실 나는 저놈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다시금 무엇인가 무서운 추악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치받쳐 오르는 것이었다. 돌로호프, 제니소프, 로스토프는 지금 피에르의 맞은쪽에 자리 잡고 앉아서 무척 유쾌한 것 같았다. 로스토프는 유쾌한 듯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용감한 경기병, 다른 한 사람은 유명한 변덕스러운 남폭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연회에서 단 한 사람,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방심한 듯한 커다란 몸짓으로서 이 자리의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는 피에르를 이따금 비웃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로스토프가 피에르를 저기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 그들 경기병의 눈에는 피에르는 문관인 부자인데다 미인을 아내로 삼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계집 같은 녀석이기 때문이었고, 둘째로 피에르가 생각에 골몰하여 넋이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 탓으로 로스토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 인사에도 답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제 폐하의 건강을 축복하는 건배를 시작했을 때에도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피에르는 일어서지도 않고 잔을 들지도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로스토프는 잔뜩 흥분된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외쳤다. 도대체 당신은 들리지 않습니까? 황제 폐하의 건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한숨을 내쉬더니 순순히 일어나서 잔을 들이켜고는 모두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려서 타고난 선량한 미소를 띠며 로스토프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아, 그만 당신을 몰라봤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로스토프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우라를 외치는 것이었다. 어째서 자네는 옛정을 되살리려고 하지 않나? 하고 돌로호프가 로스토프에게 말했다. 마음대로 하라지 저런 바보는 하고 로스토프는 받았다. 그렇지만 예쁜 마누라 가들진 사내에겐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하고 제니소프가 말했다. 피에르에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았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렸다. 자, 이번에는 미녀의 건강을 축복할까 하고 돌로호프는 말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를 띠면서 피에르 쪽을 돌아보고 잔을 들었다. 아름다운 부인들의 건강을 축복하는 거야. 베트루시아 그리고 그 애인들의 건강도 하고 그는 말했다. 피에르는 눈을 떨어뜨린 채 돌로호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잔을 쭉 들이켰다. 꾸뚜조포의 가곡을 나누어 주고 있던 하인이 존경할 만한 손님으로서 피에르 앞에도 한 장을 놓았다. 그가 그것을 집으려고 하자 돌로호프가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손에서 종이 쪽지를 잡아채어 그대로 읽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힐끔 돌로호프를 바라보았으나 그의 눈동자는 또다시 내리깔렸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그를 괴롭히고 있던 무섭고 추악한 무엇인가가 뭉클하고 고개를 들어 마침내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는 비대한 그의 몸을 탁자 너머로 구부렸다. 무례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소리쳤다. 이 외침 소리를 듣고 그것이 누구에게 관계된 것인지를 알자 네스비스키와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손님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베주호프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자, 그만두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두 사람의 놀란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다. 돌로호프는 밝고 명량하며 그리고 잔인한 눈초리로 피에르 쪽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자, 이제 재미있게 됐군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미소가 담겨 있었다.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아랫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피에르는 종이 쪽지를 획 잡아챘다. 자네는 악당이야. 나는 자네에게 결투를 청하겠다 하고 그는 말하자 의자를 뒤로 밀어 젖히고 일어섰다. 피에르가 이 동작을 하고 이런 말을 입 밖에 낸 그 순간에 이 하루 밤낮 그를 괴롭혔던 아내의 정조에 관한 의문이 드디어 의심할 여지도 없이 긍정된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고 영원히 그녀에게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건에는 얽혀들지 말라는 제니소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로스토프는 돌로호프의 보조자가 될 것을 승낙하고 식후 베주호프의 보조자인 네스비스키와 결투의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 피에르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나 로스토프는 돌로호프며 제니소프와 함께 집시와 합창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밤늦게까지 클럽에 남아 있었다. 그럼 내일 또 소콜리니키에서 돌로호프는 클럽의 마차되는 곳에서 로스토프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다. 대체 자네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고 로스토프는 물었다. 돌로호프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 말일세. 자네에게 결투의 비결을 간단히 가르쳐 주지. 만약 자네가 결투에 간다고 해서 유언장을 만들고 양친에게 상냥한 편지를 쓰기도 하며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네는 바보야. 그리고 틀림없이 당하게 마련이지. 그러나 말일세 만약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 녀석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굳은 결심을 하고 나가면 그땐 반드시 잘 되는 걸세. 이것은 고스트롬 현의 곰 사냥꾼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상대는 곰이니까 무섭지 않을 리가 없지만 곰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공포 같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또 내일 보세 실례하겠네. 그 이튿날 오전 8시 비에르는 네스비스키와 함께 소콜리니키의 숲으로 마차를 몰고 갔다. 거기에는 벌써 돌로호프, 제니소프, 로스도프가 와 있었다. 비에르는 눈앞에 닥친 사건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어떤 다른 관념에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헬석한 얼굴은 누르스름했다. 그는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망연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눈부신 햇빛이라도 피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며 찌푸렸다. 두 가지 상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자기 안에 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이것은 어젯밤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않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과 돌로호프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돌로호프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의 명예를 지킬 까닭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의 입장에 있다면 아마 나도 그와 똑같은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아니 틀림없이 그것과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도대체 이 결투는 무엇 때문일까? 이 살인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그를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총알이 내 머리나 팔꿈치나 무릎에 명중하는 것이다. 여기를 떠날까? 도망칠까? 어디론가 숨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는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은 유달리 차분하고 무심한 모습으로 곧 합니까? 준비는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완전히 준비가 갖추어지고 양쪽에서 접근할 선을 가리키는 군도가 눈 속에 꽂히고 권총도 장전되었을 때 네스비스키는 비에르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이 중대한 잘못 중대한 때를 당해서 하고 그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도 되고 또 당신이 나를 입회자로 선정해 주신 그 명예로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작, 내 생각으로는 이 결투는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피를 흘려야 할 만큼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고 비에르는 말했다. 그럼 당신의 뉘우침의 뜻을 제발 상대방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상대방도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하고 네스비스키는 말했다. 이것은 누구나 이런 경우에 흔히 하는 것이었고 또한 사건이 진짜 결투로까지 진전하리라고는 아직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얘기할 것까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백작,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모욕 같은 것은 어느 쪽에도 조금도 없었으니까 말씀입니다. 자, 내가 가서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무것도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비에르는 말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쏘는지 그것이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는 부자연스럽게
선량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총을 손에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묻기 시작했다. 그는 여태까지 권총을 손에 잡아 본 일은 없었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저 깜빡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과라니 당치도 않아. 천만의 말씀. 이쪽에서도 역시 화해책을 강구하고 있던 제니소프에게 이렇게 내뱉고 놀로호프는 지정된 장소로 다가갔다. 결투장으로는 썰매를 두고 온 길에서 80발자국 좀 떨어진 소나무 숲 속에 있는 조그마한 초원이 선택되었다. 거기에는 요즘 며칠째 계속된 따뜻한 날씨 때문에 녹아서 부드러워진 눈이 덮여 있었다. 두 결투자는 서로 40발자국의 거리를 두고 풀밭의 두 끝에 섰다. 이 패자들은 걸음수를 세면서 그들이 서 있던 장소에서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서로 10걸음의 간격을 두고 눈 속에 꽂아 놓은 네스비스키와 제니소프의 칼이 있는 데까지 질벅질벅한 깊은 눈 위에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었다. 해빈과 안개는 여전히 계속되어 40발자국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약 3분 동안의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역시 시작을 망설이고 침묵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